자, 낚시 도구로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기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피싱기어는 저번 주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 과장님하고 이야기 드렸던 그 아이템 탱크 9이라는 집어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회사명이 ARASS. 음은 알았습니다. 알았어. 왜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건을 알아서 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의미로 만든 이름이 알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이 철자를 보면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알았어를 썼을 때 R자와 A자, S자로만 이루어졌던 이 어떤 글자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은 것 같고, 실제 지금 아라스 디자인 괜찮습니다. 그죠? ARASS, 아라스. 될 것 같은 딱 느낌이 딱 듭니다. 개인적으로. 밑에 New and Different. 지금 아라스의 제품들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새로운 거. 변화의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브통의 이제 브랜드죠. 이 아라스는 아라스 자체로서도 회사명이기도 하고 브랜드이기도 한 느낌이고, 완전 브랜드가 이제 지브통의 브랜드는 탱크9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9이 한 3년 동안 개발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탱크는 뭐 탱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통, 원통의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집어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9이라는 이 굿자가 그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400cc 정도 되는 집어통에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즉 대략 한 900cc 정도의 그 밑밥을 넣는다. 1번. 그리고 지부의 효과를 대략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그 9, 그 굿자를 모티브 해가지고 그 탱크 9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딱. 알았어. 이렇게 딱 왔죠. 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자세가 하나 나오는데, 이 자세는 로프를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라고 나온 자세입니다. 박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밀히 탱크9이라고 적혀 있죠. 탱크9. 메드 인 코리아 이렇게 딱 적혀 있고, 탱크9 적혀 있고. 자, 얘가 본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프. 뭐 따로 뭐 없습니다. 로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로프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본체죠. 본체가 이렇게 집어통, 추가 이렇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입니다. 이렇게 자세 하나. 이렇게가 이제 기본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재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 기본적으로 로프는 이제 메이커에서 처음에는 이제 30m인 줄 알고 이렇게 30m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로프가 25m라는 걸 확인을 하고 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프는 길이가 25m. 굵기는 몇 미리 정도 되겠나? 2mm? 조금 좀 가늘어 보입니다. 실제 우리가 낚싯배에서 보는 어떤 그런 밑밥통의 로프보다는 조금 가늘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집어통이라는 게 이 집어통입니다. 집어통이 이 깊이죠. 깊이. 이 깊이가 대략 한 17cm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지름이죠. 지름. 내경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10.5cm 정도 나와서 이거를 전체 용량을 확인해 봤더니 용량은 대략 1.4리터 정도 되는 전체 용량이고, 추는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 추가 800g 정도 나왔습니다. 추가 굉장히 무겁네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추가. 자, 제품의 특장점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간편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그리고 혁신적이다라는 내용을 합니다. 그 간편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낚시 입문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복잡한 내용이 아니다는 거죠. 들고 가서 밑밥을 넣고 빠뜨리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좀 간편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
그런 포인트에 확실한 집어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이다. 엄청난 집어력, 그러니까 이게 폭탄처럼 팍 터져 나가는 그런 집어력으로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런 커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집어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간편하고 확실하고 혁신적이라는 이야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우리 박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봤었는데 이 뚜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밑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밑뚜껑. 요게 이제 뭐 한 절반 정도라도 있으면 좀 덜 빠져나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집어통 재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질이 이제 최고급 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그 소재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낚시를 나가가지고 이 소재, 이 집어통이 이제 파손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메이커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 집어통이 처음에는 이렇게 눌려봤을 때 좀 물렁물렁할 줄 알았어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그리고 집어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에라 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고, 자, 집어통을 그대로 거의 바닥까지 내린 상태에서 자, 배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야 수심 20m에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수심 15m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닿겠죠, 바닥에. 바닥에 닿았을 때 이제 줄이 터지든지 이 뭐 아니면은 이제 이 집어통이 이제 파손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겠죠. 그때는 약간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의 부주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집어통이 부러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질은 최고급 폴리카보네이트, 최고급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라이브 방송 때 이 추입니다. 추. 우리 뭐 경상도 말로 뽀돌이죠, 뽀돌. 자, 부식 걱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식, 즉 녹발생이 노라고 돼 있어요. 바닷물에 녹이 발생을 안 한다고. 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소재를 사용한 배들이 보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소재들이. 아니나 다를까 내용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낚시추에 최초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부식 걱정 없는 재질로 제작되었다. 자, 마린 그레이드 등급의 SUS 316L을 채택했다고 돼 있어요. 316L이 그 이야기를 이게 들었을 때 굉장히 고가고 녹이 피지 않는 그런 소재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이 추에 진심을 다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 쇠추나 납추를 그 고무 코팅을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뭐 이야기를 매번 했었는데 결국에 여기에 진심을 다하면서 제품은 완벽하게 놓은 것 같아요. 낚시추는 완벽한 추가 나왔는데 대신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가격이 굉장히 제조원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판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불가합니다. 왜? 이 뽀돌 때문에 그래요. 이 봉돌에 너무 많은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바람에 자체적인 박 사장님 개인의 어떤 그런 수지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뽀돌에 진심을 다하는지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사가 없어져도 녹이 안 핀다니까 이 통도 예를 들어서 그거 되고 뭐 이 와이어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로프도 사가 가지고 없어질 텐데 다 사가 없어져도 뽀또는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입니다. 로프 전체 길이가 이제 25m로 이제 표기되어 있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닷물의 내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로프 소재로 지금 이제 이야기 들었는데 자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도 피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한 이 부분은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실전에서 조금 더 두꺼워야 되지 않냐. 이 어떤 그게 만일에 소재가 괜찮다면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질질 끌고 이렇게 당기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로프가 조금 더 튼튼하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용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두 가지죠. 약한 조류가 전혀 안 가고 아니면 미미하게 흘러갈 때의 어떤 상황, 그럴 때는 이제 제법 올려야 되겠죠. 밑밥이 좀
거리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리를 주기 위해서 조류가 약할 때는 좀 높이 배에 가까이 이렇게 이제 이에서 밑밥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고, 조류가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바닥에 가깝게. 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낚시를 이렇게 밑밥, 기본적으로 밑밥을 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가감을 해가면서 낚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밑밥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찍어서 수심을 재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몇 메다인지 이렇게 뭐 정확한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수심이 20m인지 21m인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바닥을 찍게 되면 그 바닥을 찍은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닥에서 내가 대략 1m를 띄우겠다. 아니면은 2m를 띄우겠다. 그럼 1m. 그죠? 아니면 2m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발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자기가 가늠하는 그 메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메타수를 가지고 가늠을 해서 1m 띄운다, 2m 띄운다, 3m 띄운다. 수심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에 가게 되면 뭐 어탐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놓을 수도 있고, 어탐이 없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하게 되면 수심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죠. 그 수심을 이제 바닥을 찍어서 조류가 안 간다 이러면은 뭐 바닥을 찍어서 최대한 내가 들어 올려 보는 거죠.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밑밥통이 보이는 데까지 확인하고, 그러면 3m를 주겠다, 뭐 5m를 주겠다, 그렇게 낚시를 하는 거고, 조류가 간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어서 1m 띄우겠다, 2m 띄우겠다, 한 3m 띄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줄을 당겨서 높이를 맞춰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높이를 맞춘 상태가 되면, 자, 내가 바닥에서 3m를 띄우겠다 하면 3m를 잡아 당겨서 그 부분을 배 난간에다 딱 묶는다는 거죠. 일단 3m 수심에서 낚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묶고 밑밥을 한번 이렇게 두 번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거죠. 그럼 항상 그 3m 위에서 탁 터지겠죠.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한두 번, 몇 번 하고 낚시를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입질이 없으면 다른 포인트로 옮기는 게 기본 요령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지브통을 바닥에 붙여버리면 밑밥이 배 바로 밑에, 바로 앞에 쌓이게 됩니다. 너무 가까운 포인트에 지브를 하게 되면 본인의 채비와 동조가 어려운 점 유의해 주세요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바닥에 내리면 배 바로 밑에 이렇게 쌓일 수 있겠죠. 아니면 특정 그 자리에 쌓이, 그런 것보다는 조금 띠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종으로 있죠. 종으로. 배를 봤을 때 종으로 띠를 어느 정도 쭉 형성되어서 바닥에 쫙 까는 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라면 요령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관법을 보면, 자, 보관을 할 수 있는 수납이 지금 기본적으로 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추 넣고, 로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돌돌 말아도 지금 이미지상으로 되고, 이렇게 묶으면 좋겠죠. 되고, 아니면 로프를 이제 이렇게 자세에다 감아서 이렇게 밑밥통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면 보관이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부분입니다. AS. 자, AS 부분에 이 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추가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품 가공이나 조립 중에 발생한 미세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유무에 민감하신 분은 제품 구매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래치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당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얘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품 자체가 얘의 어떤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뭐 나는 이 제품을 교환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한번 그 구입 전 주의해 달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반짝반짝하면은 지배가 더 잘 되는 거는 자, 이 지브통하고 무게추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면 자체적으로 무게추나 지브통을 사가지고 개인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랍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브통하고 무게추가 파손됐을 때는 그대로 본사 아라스로 이렇게 보내주셔야만, 아라스에서 지브통이 파손되면 25,000원, 무게추가 파손됐을 시에는 40,000원의 비용을 받고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자, 보내실 때는 택배비가 보내는 분, 즉 소비자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수리가 다 끝난 이후에 수리비가 25,000원이든 40,000원이든
어떤 두 개의 비용이든 발생을 해가지고 받으실 때는 발송 시는 이제 판매자가 부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상 오늘 간단하게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그 탱크9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딱 추려가지고 이렇게 녹화 방송을 찍었습니다. 탱크9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필드 테스트까지 촬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또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또 결과를 보이는지 그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탱크9이든 뭐 어떤 제품이든 그 낚시용 어떤 제품들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뭐 사실은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 감성돔이나 다른 물고기들한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도 좋겠지만 그 고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드는데도 우리 제품을 만드는 우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어떤 그런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지부통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밥이라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표였습니다.